47세 1195년간의 기록 있다. 중국 상나라를 여러 차례 정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43세 단군 물리는 지금의 강서성 일대에 엄국과 서국이란 두 제후국을 세웠다. 재앙이 있을 때 단소서 빌어. 역사는 있으나 우리 국사 책에는 사라져버린 단군 조선. 중국은 3000여 년의 신화 시대 후 하, 은, 주로 이어져 중화를 이룩게 했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들 나라와 격전을 벌이며 광역을 다스렸던 단군 조선은 어찌하여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단 말인가. 그 후손들은 엄연히 오늘에도 살고 있건만 제 뿌리는 케어내지를 못하고 어찌 남의 나라의 역사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이 같은 개탄마저 지금은 빛을 잃고 있는 것 같다. 부계가 이미 300여 년 전에 고려 때의 진역 유기를 바탕으로 단군 조선의 역대 세계를 옮겨 오늘에 전했다. 일제 때 우국 지사들과 학자들도 목숨을 내걸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잃어버린 뿌리를 되찾고 제 나라의 역사를 복원하려 했다. 하지만 근대 교육을 받은 학자들이 많고 또한 광복 후 자유로운 세상이 됐으나 선배들의 업적을 높이고 보태기보다는 오히려 그 역사를 깎아내리고 있으니 이는 어인 일인가. 우리는 뿌리도 없는 민족이란 말인가. 단군조선의 세계를 보면 세습 왕제는 제47세까지 지켜졌다. 대체로 임금의 아들이 지배자인 단군이 됐으나 몇 차례는 임금의 동생이 계승하기도 했고 숙부가 섭정을 한 경우도 있다. 단군 조선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제21세 소태 임금부터 마지막 고열가 임금까지의 치적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20세 단군 고홀 임금은 제위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고홀 임금의 아들 소태가 단군이 됐다. 제21세 소태 임금은 서쪽의 여러 땅을 돌아다니며 남후의 정치를 보살폈다. 소태 임금은 상의 병진을 쳤다. 제위 33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색불루가 임금이 됐다. 제22세 단군 색불루는 상나라와 싸워 이기고 얼마 후 화친했다. 색불루 임금은 상나라와 다시 싸워 크게 이겨 그 국경까지 쳐들어갔다. 그리고 해상에 주둔하니 뭇 백성들이 다시 옮겨갔다. 제위한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들 아물이 임금에 올라 제23세 단군이 됐다. 아물 임금은 동생 고불가에게 명하여 낭랑호를 다스리게 했다. 또한 운가 을손에게 병사를 줘 남쪽 지방을 치게 했다. 아물 임금은 상나라를 보살폈으나 이 나라 사람들이 화해하지 않고 서로 다툼으로 군사를 보내 쳐부쉈다. 계마후가 꼬리 9이 달린 짐승을 바쳐왔다. 제위한 지 17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연나가 임금이 됐다. 제24세 단군 연나의 나이가 어려 숙부 고불가가 섭정을 했다. 연나 임금의 즉위 다음 해 상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남쪽 국경에까지 이르렀다. 남후를 시켜 여러 군대를 이끌고 가서 치게 해 크게 이긴 후 화해했다. 나라 안에는 단소를 만들고 제천토록 했다. 나라 안에 큰 일과 재변이 있을 때도 주신에게 빌어 모든 신령에게 두루 미치게 했다. 큰 뱀이 속진 땅에 나타났다. 머리는 누렇고 몸은 푸르렀으며 큰 사슴을 통째로 삼켰다. 백성들이 이 뱀을 숭배함으로 거굴지를 보내 끊어 죽이게 했다. 제위 1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제25세 단군이 된 것은 연나 임금의 아들이 아닌 동생 솔라다. 솔라 임금은 북쪽을 순방하며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직접 보았다. 그는
달팽이도 집이 있고 벌도 먹을 것이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며 사는가? 라고 탄식하며 백성들을 옮겨 살게 했다. 이로써 남북의 백성들이 배와 수레로 서로 통하게 되었다. 제위한 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솔라 임금의 아들 추로가 제26세 단군 임금이 됐다. 추로 임금은 제위 9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두밀이 임금이 되었다. 제27세 단군 두밀 임금은 환검 이후 여러 성왕들의 말씀을 적어 궁궐 안에 걸게 하고 출입하는 이들에게 보도록 했다. 군사를 보내어 상나라를 칠 때 속진 후 다홀이 군사를 보내 동해로 들게 하여 귀주를 평정했다. 왕위에 올라 45년이 돼 세상을 떠났다. 34세 낭랑홀로 천도 도밀 임금의 아들 해모가 제28세 단군이 됐다. 해모 임금은 남후와 비류후, 청구후를 정리수에 모이게 했다. 임금이 평환이 나서 사람들에게 흰옷을 입고 하늘에 빌게 하니 마침내 나으셨다. 졸본 후가 노초를 바치니 이로써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 제위 22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해모 임금의 아들 마휴가 제29세 단군이 됐다. 마휴 임금이 즉위하니 상나라 사람들이 찾아와 공물을 바쳤다. 청구 후가 해중에 나가서 진흙산이 큰 물속에서 솟아올라 돌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왕위에 올라 9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동생 내휴가 계승했다. 제30세 단군이 된 내휴 임금은 구려 후 우타로 용가를 삼았다. 내휴 임금이 남쪽을 순행 청구의 정치를 돌아보고 아사달에 이르렀다. 내휴 임금은 서쪽으로 나가 엄려홀에서 제후들과 큰 모임을 갖고 돌아왔다. 내휴 임금은 은나라 사람들과도 화합했다. 제위 53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등올이 임금이 됐다. 제31세 단군 등올은 제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등올 임금의 아들 추밀이 제32세 단군 임금이 됐다. 예후인 지망루가 용가가 되어 있다. 추밀 임금이 궁궐을 떠나 우수홀에 이르러 제후를 모았으나 그 땅에서 돌아가니 제위 8년밖에 안 됐다. 추밀 임금의 아들 감물이 제33세 단군이 됐으나 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감물 임금의 아들 오르문이 제34세 단군이 됐다. 오르문 임금은 도읍을 낭랑홀로 옮기고 진번후에게 옛 도읍을 지키게 했다. 백성 중에 남의 물건을 훔친 이가 있어 응가가 그를 다스리고 이렇게 말했다. 작은 뱀이 능히 모든 바닷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니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세상에 덕이 쇠퇴하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오르문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탄식했다. 백성의 행실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이다. 이는 내 덕이 모자란 까닭이다. 우리 황족께서 나라의 기틀을 잡은 지 이미 1000년에 나라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백성들의 큰 원망이 없었는데 이제 이런 범법이 일어나니 나로 말미암아 선조들의 대업이 무너질까 두렵다. 오르문 임금은 이후 덕을 크게 닦았다. 이에 범법자가 감화되었고 죄악에 물드는 자들이 없었다. 제위 20년에 돌아가니 그의 아들 사벌이 제35세 단군에 올랐다. 사벌 임금이 제위 11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메륵이 대를 이었다. 제36세 단군 메륵 임금은 제위 18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메륵 임금의 아들 마물이 제37세 단군이 됐다. 마물 임금은 진번후 추돌로 용가를 삼았다. 마물 임금은 남쪽으로 당장경에 이르렀고 아사달에서 세상을 떠나니 제위 8년이었다.
진번후가 되었던 다물이 임금에 오르니 그는 마물 임금의 동생이다. 제38세 단군 다물 임금 때 알류가 다시 서쪽 변두리를 침입했다. 진번후와 예후가 함께 그를 물리치고 국경까지 나갔다가 돌아왔다. 다물 임금은 제위 19년에 돌아갔다. 다물 임금의 아들 투훌이 제39세 단군으로 즉위했을 때 비류후가 큰 거북을 바쳤다. 그 길이는 한 길이 넘었다. 속진후가 용가가 됐다. 흘달 임금 때부터 빈기에 나가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상나라의 탕왕이 일어나자 마침내 이 땅에서 물러나오고 일부 세국민들은 농사를 짓고 길쌈하는 이들은 그 땅에 흩어졌으나 풍속을 잃지 않았다. 남후가 강해지자 제후들을 이끌고 가서 고죽군을 몰아냈다. 그리고 남쪽으로 도읍을 옮겨 엄도콜에 살았다. 엄도콜은 은나라와 아주 가까워 여파달에게 군사를 빈기로 보내게 하여 그곳 백성들과 더불어 서로 뭉쳐 나라를 세우도록 했다. 이 나라가 여다. 여홀은 은나라 제후 그리고 서쪽 오랑캐들과 섞여 살았다. 이때 도림검의 명령이 항산에서 남쪽 땅까지 미쳤다. 단군 두올이 제위 28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다름이 임금이 됐다. 제40세 다름 임금은 청구후의 딸 아시씨를 맞아 왕후를 삼았다. 아시씨는 어질고 덕이 있어 백성들의 흠모를 받는 왕후가 되었다. 다름 임금에게 게마후가 영초를 바쳤다. 예전에 부여 사람들이 아류의 땅에 가서 산 일이 있었다. 부여 사람들이 마침내 아류의 백성들과 섞여 살며 그 풍속을 익혔다. 그러나 항상 할 일들이 없어 사방으로 흩어져 생활을 했다. 이들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었으므로 맥이라고 했다. 이들이 차츰 옮겨 염려의 북서쪽 땅에서 살게 돼 마침내 난시의 백성이 됐다. 다름 임금은 제위 14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다름 임금의 아들 음차가 대를 이어 제41세 단군이 됐다. 선대의 왕실이 약해지고 제후가 오히려 강해졌으나 음차 임금이 즉위하여 어진덕으로 다스리니 백성들이 흠모했다. 이에 왕도가 다시 일어서고 제후들도 와서 조공을 바쳤다. 제위 19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우루지가 제42세 단군이 됐다. 우루지 임금은 제위 9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제43세 단군은 우루지 임금의 아들 물리가 됐다. 물리 임금은 어지럽고 날랜 것을 좋아했다. 각 지역의 제후들이 이미 강해져 있었으나 오히려 임금을 높여 받들고 항상 임금께 나와 아련했다. 부여 사람은 맥이라 불러. 남후 검다리, 청구후, 고려후, 속진후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은나라를 쳐서 마침내 그 땅 깊숙이 들어가니 희대 사이에 따르지 않는 이들이 없었다. 이에 우리 제후들이 희대 땅을 정하여 박고씨를 청주에 세우니 이 나라가 엄국이요. 영고씨를 회북의 서주에 세우니 이 나라가 서국이다.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어 도와가며 살아가니 은나라가 감히 당할 수 없었다. 희대와 강희 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지하고 살아온 지 오래였다. 은나라의 정치가 시들해져 남후를 비롯한 제후들이 쳐들어가니 이에 바닷가의 백성들이 모두 그 군사들을 기쁘게 환영한 것이다. 치우씨가 군사를 거두어 물러난 후 다시 우리가 일어남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제후들이 점점 강성해져 겉으로는 직분을 다하는 것 같았으나 실은 받들지 않고 왕실을 가볍게 여겼다. 물리 임금이 제위 15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구홀이 임금이 됐다. 제44세 단군 구홀 임금은 개마후 매을로 용가를 삼았다. 구홀 임금은 제위 7년에 세상을 떠나 그의 아들 여루가 제45세 단군이 됐다. 여루 임금 때 속진후가 달루홀로 옮기고
남후가 은나라 회남에 선비국을 세웠다. 여루 임금이 제위 5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아들 보울이 임금이 됐다. 제46세 단군 보울 임금 때 드디어 남후가 제후들을 거느리게 됐다. 이렇게 돼 조정에 알현하는 제후들은 드물게 됐다. 보울 임금은 제위 11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보울 임금의 아들 고열가가 임금에 올라 제47세 단군이 됐다. 고열가 임금이 즉위했으나 국가 재정을 충당하지 못했다. 본가가 나라 안에서 바치는 세금과 백성들이 보내는 곡식을 거둬 겨우 충당했다. 고열가 임금이 제후들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황족께서 나라를 세워 만세 후손의 모범이 되었거늘 이제 왕실이 시들어 미약하고 제후가 점점 강해져 외방의 제후 중 명령을 받드는 자가 없다. 비록 분열된 백성이 남아 열성의 가르침을 품고 오히려 충성을 표하나 오직 내가 덕이 부족하여 그 가르침과 위풍을 세우지 못하니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자 한다. 고열가 임금이 비통하게 말하고 성애들을 두루 보았으나 인물이 없다. 고열가 임금은 내가 당장경으로 옮겨 아사달에 들어가 선성의 신령을 평안히 하겠다면서 일어났다. 제가가 슬퍼하며 따랐으나 고열가 임금은 제기를 받들고 당장경에 피해 살았다. 고열가 임금이 끝내 아사달의 거처를 정하니 그 근처의 많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모두 집을 당장경에 정했다. 고열가 임금의 제위 30년 때였다. 이에 나라가 없어졌다. 시조 단군이 나라를 세운 후 제47세에 1195년 중국의 하, 상, 은과 겨루어 위용을 자랑하던 단군 조선은 그 막을 내린 것이다. 규원사화의 저자 북에는 단군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단군이 이미 아사달에 사심해 오히려 백성들이 그를 추존했고 제후가 또한 감히 핍박하지 못했다. 혹 말하기를 박씨, 백씨가 다 그 후예요. 혀컷에 또한 단군의 후예라고 한다. 이는 지금 문헌으로 밝힐 수 없으니 그 확실함을 나는 알지 못한다. 단군조선 이후로 제후가 잠옷 무력으로 다루었다. 남후만은 뛰어나서 홀로 군후를 거느리고 국경을 다스렸다. 그러나 열국이 되고 말았다. 공자도 동이국의 실존을 기록했다. 북에는 규원사화에서 공자가 실존 인물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가 군자의 나라로 훈모했던 동이국은 어째서 역사책에서 사라졌는가? 라고 한탄하고 있다. 북에 300년 전의 만국 예언. 규원사화의 마지막 장은 만설로 돼 있다. 저자인 북에의 사관과 문화의식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마지막 장에서 그 자신의 인생관과 신교관, 우주관도 피력하고 있다. 만설은 북에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 당시 제야 지식인의 처절한 심회를 오늘에 전하고 있는 것이다. 북에는 만설에서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의 주체성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조선은 인접국가에 의해 패망할 것이라고 소름 끼치는 경고를 하고 있다. 300년 전에 이 같은 북의 예언은 결과론이지만 공교롭게 맞아떨어져 근세 조선조는 망하고 이 땅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만다. 사대주의에 빠져 주체성을 살리지 못하는 조정과 유가들을 비판한 피눈물 나는 북의 경고는 과연 그 당시에만 필요했던 깨우침이었을까? 우선 만설의 주요 대목들을 간추려 보면서 주체적인 역사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로 일깨워가자. 중국 사람의 말에
반고 삼황이 세상을 열고 우주를 만든 창시자라고 한 것이 참말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신이 세상을 열고 우주를 만든 분이란 것이 사실인지, 내가 감히 어느 말이 옳고 그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북에는 우주인과 아득한 하늘 바깥에 유다른 신령의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이를 중국 사람들은 상제, 서역인들은 불타, 대진인, 즉 서양인들은 천주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는 우주 안과 아득한 하늘 밖에 따로 한 정령이 있어 이것을 별이로 하여 이것을 주장하며 능히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사람이 죽어서는 몸이 따뜻하고 움직이며 영혼이 지혜롭고 총명하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몸이 차가워지고 뼈와 살이 썩어 흩어져 불과 몇 해도 못 가서 살갗과 살이 남아있지 못하고 100년이 못 되어 뼈도 남아있지 않는다. 천지의 기운이 모이면 물질이 되고 흩어지면 다시 공기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계가 서양인들이 하느님을 천주로 모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를 상제, 불타, 천주로 각기 믿고 있듯 우주를 주재하고 만물을 거느리는 조물주의 성품도 백성을 따라 각각 다른 게 아니냐는 재밌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범진의 말에 꼴은 하나님의 본바탕이요. 하나님은 꼴의 쓰임이다. 꼴과 하나님은 칼의 날과 같으니 칼이 없는데 날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어찌 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하겠는가? 라고 하니 이 말이 참인가? 육아에서는 혼은 오르고 백은 내린다고 한다. 불가에서는 영혼이 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열반 지옥 윤회 해탈한다고 한다. 이에 단군은 말하기를 공을 다하고 하늘로 올라가니 신향에 돌아간다면서 온갖 착함을 돕고 온갖 악함을 없애야 성이 통하고 공이 온전하여 이에 하늘에 올라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불가의 말이 옳은가, 유가의 말이 어색한가, 환검의 가르침이 진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는 범진의 말이 앞 사람들이 미처 말하지 못한 진실을 드러낸 것은 아닌가. 뿌리찾기를 인생관의 연결. 사람은 어찌하여 살고 어찌하여 죽는가? 사람의 삶은 어디로부터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산다는 것은 깃들임이요 죽는다는 것은 돌아갑니다. 삶은 곧 일어남이요 죽음은 곧 떨어짐이다. 삶에는 끝이 있으나 죽음에는 끝이 없다. 또한 죽은 후에 비로소 끝없는 참이 되고 착한 경지가 있는 것인가? 마리산 참성단은 4,000년을 지났어도 아직도 건전하고 서울 남쪽 한강의 긴 성벽은 2,000년을 지났으되 오히려 높이 솟아있다. 경주의 첨성대도 1,000수백 년을 지났으나 의연히 우뚝 서 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것은 1,000여년이 지났어도 없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만든 사람은 죽으면 썩는 혈육과 더불어 땅속에 길이 사라진다. 사람이 삶에 있어 공후호걸의 위세와 고인열사의 정취를 얻기 어려워 추우면 옷을 입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 눈치 보기에 골몰하며 한 세상을 보내니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벌과 개미를 보라. 장수와 사졸과 문지기와 전사와 일꾼이 여왕벌과 함께 웅웅거리며 왔다 갔다 한다. 꽃에서 꿀을 운반하고 썩은 것을 찾고 죽은 것을 줍되 부지런하게 일을 한다. 미물 역시 오래고 먼 큰 계획이 있는 것 같다. 이미 삶이 있으면 반드시 있는 것을 구하려 스스로 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사람이 또한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에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갖가지 의문을 이같이 피력하고 결론적으로 민족의 뿌리를 밝혀야 한다고 울부짖는다. 단군 조선이 이미 신손의 뒤를 이어 1200년을 지났으되 그 나라 안에 죽이고 빼앗는 변이 없고 백성이 서로 짓밟거나 병드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남쪽 오랑캐와 안류를 평정하고 하를 치고 은나라를 정벌하여 제후를 우성해 두고 앙숙을 쫓고 아즈를 평정했다. 비록 앙골이 방자하였으나 마침내 단군의 덕에 복종하였다. 세민의 침범이 있었지만 신비롭고 고상한 운치에 감화하니 이 나라 만년의 터전을 마련하게 된 근본이 있었다. 따라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군자국이라고 한다. 곽박은 동방 어진나라에 군자 훈화가 있으니 예절로 사양하기를 늘 좋아하며 예는 이치로서 따진다고 칭송했다. 왕제 측기에는 어질면 만물이 좋아서 땅을 밀고 나온다고 했으며 공자도 중국의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한탄하며 때를 타고 바다에 떠 구이에 살고자 한다고 했다. 허씨는 설문에서 오직 동이는 대를 쫓으니 대인이다. 동이의 풍속이 어지니 어진이는 오래 산다. 군자가 죽지 않는 나라가 있다니 공자와 같은 성인도 때를 타고 가려고 했다고 이 나라를 찬양했으며 동방삭은 신의경에서 태연하게 앉아 서로 범하지 않고 서로 기리고 헐뜯지 않는다. 사람에게 근심이 있으면 서로 구해줘 선인이라 이름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질고 도량이 넓으며 열렬하고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망언하지 않는 참사람의 미덕을 갖췄음을 말함이니 내가 동의인이 됨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이야기다. 북에가 단순히 지어낸 애국 예찬론이 아니라 중국의 고문원들이 입증하는 단군 조선의 이야기다. 공자를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이들은 없다. 그러나 공자가 흠모했다는 군자의 나라 동이국은 우리나라의 역사책에 나타나 있지 않다. 단지 공자의 실존 시대는 기자 조선대로 대비될 뿐이다. 동이가 기자로 왜곡돼 어찌 이같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중국 은나라의 기자가 조선으로 도망하여 주무왕이 조선왕에 봉했다는 중국의 기록만 우리의 고대사에 차지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중국에서 도망온 기자가 그 넓은 광역의 고조선을 통일하여 조선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또한 단군 조선의 제47세 1195년의 역사는 어디에 삽입해야 하는가. 공자가 무식해서 없는 나라를 있다고 하고 흠모까지 했다는 말인가. 갖가지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 우리나라 지금의 국사책들은 대답을 주지 못한다. 기자조선, 이 나라의 이름은 후에 근세 조선의 나라 이름을 지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하니 웃지 못할 서글픈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에는 중국의 고문원들을 찾아 단군 조선 권역의 주요 지역들을 밝히고 있으니 우리 국사복원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상서 요전에 말하기를 회중에게 명하여 오이를 다스리라 했다. 이것이 장곡이다 라고 밝혔으며 우공에는 해대가 곧 청주라고 하고 오이가 이미 줄이어 있음은 동인이 해대 사이를 점거했던 까닭이라고 씌어 있다. 또한 기주에 가죽 옷을 입은 서모랑캐가 있다고 했으니 이는 동인이 발해의 서북쪽 여러 섬으로부터 기주 근해의 땅에 옮겨 살았기 때문이다. 양주에 풀옷을 입은 서모랑캐가 있었다는 것은 동인이 양자강 하류 지방에 있는 여러 섬으로부터
강회 사이에 살았음을 말한다. 또한 목축하는 네이와 진주와 흰 비단을 파는 희가 있었으니 이는 동인과 서로 지세를 살피어 편한 곳을 골라 사는 일단이었다. 옛날에는 인심이 소박하여 비록 다른 종족이 이웃에 있다 하더라도 비상한 때가 아니면 반드시 각각 맡은 바 자기 생업을 지켜 서로 침범하는 일이 없었으나 형편이 달라져 강약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이해가 상반되면 정벌이 되었다. 이는 흙달이 군사를 빈기에 보내고 물리가 제후를 은나라 땅에 세운 것과 같다. 나는 이처럼 상고시대 우리 선조들의 무술이 뛰어났었음을 감탄한다. 북에는 이같이 중국인들이 이름 붙인 우리 선조들, 이른바 동이족의 활동 무대를 중국 고문헌에서 찾아내 그들의 기록대로 지역을 밝히면서 단군조선 시대의 뛰어난 민족 기상을 찬양했다. 과거에 낙방한 제야학자였던 북에는 근세조선 중기에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나라를 세우고 법을 만드는데 일찍이 차이가 없었거늘 후세의 패단이 한심하다. 지방이 다르고 결례가 달라 서로 마주서서 자웅을 겨룬다. 그 궁극을 모르는 이가 어찌 세상을 능히 이길 것인가. 자기의 장점을 지니고 남의 장점을 겸하는 사람이어야 이긴다. 그러나 자기의 장점을 버리고 남의 장점만을 흉내내는 사람은 약해지고 만다. 더 나아가 남의 부족한 것만을 취한다면 망하고 말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옛날 진나라 목공이 유여에게 중국은 시서와 법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어지러운데 융이는 시서가 없는데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고 물었다. 이에 유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중국은 어지러우나 융이가 그렇지 않은 까닭은 윗사람은 덕으로 아랫사람들을 만나고 아랫사람들은 충성과 신의로 윗사람을 섬겨 한나라의 정사가 마치 한 몸을 다스리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순박한 덕을 좋아하고 간단하고 소박한 것을 높이는 장점을 지녔었다. 금나라의 위용 찬탄 때문에 중국의 번잡한 규칙이나 까다로운 예절을 버리면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국의 번잡하고 까다로운 예절을 배운다면 수고만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장점을 없애고 중국만 흉내낸다면 망하고 말 것이다. 중국의 효문제가 평성을 떠나 낙양에 도읍하고 성을 고쳤다. 옷을 바꾸고 북쪽 풍속의 말을 금하고 명당을 세워 학교를 설치했다. 악장을 정하여 아름답게 꾸미고 요, 순, 우, 주공, 공자의 사당을 세웠다.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았다. 이들 몇 가지 일들이 결국 망국하는 일들이 아니랴. 그렇다고 해도 꼭 중국의 허세를 배워야만 하겠느냐. 내가 꼭 그렇다고 단정하지는 아니하나 지난날의 훌륭한 것들을 버리면 무엇이 남겠는가. 배우고자 하다가 성취하지 못하고 만류의 병폐만 얻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이미 구속은 망하고 바야흐로 해독만 새로워지니 어느 겨를에 패망하는 것을 구해내랴. 여지는 숙신의 후예이나 그 고풍이 다 없어지고 글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나 오히려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고 친척을 공경하고 늙은이를 존대한다. 손님을 대접할 줄 알고 벗을 믿으며 예의를 지키니 이는 단군 조선시대의 교훈을 배워 이어진 것이다. 이들이 흑수 땅에 일어날 때 북송의 한 장수였으나 요동반도와 만주벌판을 빼앗고 만리장성을 넘어 변경을 차지하고 휘흠을 사로잡아 북쪽으로 내쫓았다. 그리고 고주를 꾸짖어 남으로 내치고 유연을 넘어 중원의 선비를 매질하니 조가의 군신이 정성을 다하지는 아니하나 신이라 일컫고 조카라 불러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진회와 한윤의 무리도 길에 엎드려 아첨을 했으니
이는 진실로 천고의 쾌사여 동방제후의 자랑이다. 북에는 금나라의 위용을 이같이 찬탄하며 단군 조선의 한 뿌리로 보고 있다. 만주를 점하고 있는 애친씨 역시 혁국의 아라인이다. 그 선조는 속진의 후예이니 그 백성들의 상당수가 고구려와 발해의 무리를 이뤘다. 이것이 옛날 단씨의 후예임을 단정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소중화로서 스스로 뽐내다가 새삼스럽게 만주와 친하고자 하니 그들은 우리를 오랑캐라고 배척한다. 어찌 만주의 꾸짖음을 이상하게 여기랴. 그들이 조선과 맞서온 지도 오래다. 그러니 어찌 다시 합하고 오래전에 나뉜 것을 뉘우치랴. 또 스스로 여진을 물리쳐 오랑캐로 삼고 만주를 포로로 하고 외를 억제하며 서로 명나라를 연연하니 백성들이 어느 틈에 힘을 기르겠는가. 그러나 청나라가 한나라의 풍속을 좋아해 자신들의 근본을 버리고 한어를 쓰고 그 글을 짓고 오나라의 계집을 왕으로 삼고 월나라의 계집을 빈으로 삼으며 팔기병을 앞세워 전야에서 수련만 일삼으니 또한 요순의 도를 풀어서 설명하고 고량 진미만 배불리 먹는다면 중국인들이 스승을 자처하며 그들을 오랑캐로 낮춰보고 떼지어 일어나 죽일 것이니 그때는 누가 이를 막으랴. 청나라는 반드시 수백 년을 못 가고 망하리라. 조선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보고 분발하여 힘쓰지 않으면 조선도 수백 년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조선은 반드시 다시 강한 이웃에 패하리니 그 무너짐을 누가 감히 지탱하랴. 북에의 피 맺힌 이 절규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맞아 떨어지고 만다.